민주당의 윤호중 의원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1주택 공약을 만든 선거 때 민주당의 당사자인데 본인은 아들에게 증여를 하는 이른바 꼼수를 한 것 아니냐라는 논란인 겁니다. 1주택 공약을 만든 윤호중 사무총장, 본인은 아들 증여 꼼수,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총선 당시 공천심사관리위 부위원장을 맡아서 후보자들 1주택 서약을 받으며 다주택자들 집 팔 걸 주도했다고 해요. 의원들을 상대로. 그런데 2년 안에 실거주 1주택 외 다른 주택 매각하라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본인은 안 팔고 아들에게 증여했다. 보유 부동산 보면 구리시 임창동에 아파트 한 채, 오피스텔 한 채, 구리시 임창동에 상가 한 채, 총선 때 4억 7천에 샀다. 중앙일보 기자들 취재 잘했네요. 서대문구 북가자동 3억대, 저희 동네네. 다세대 주택 한 채를 장남에게 증여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팔고 아들에게 물려줬다는 거예요. 그러자 청와대 노영민, 당에는 윤호중? 민주당 내부에 술렁이고 있다. 중앙일보 취재에 따르면 아니 아들에게 물려주는 게 매각하라는 본래 취재와 다르지 않느냐. 아니 자기 우리 보러 팔람에 물려줬네. 본인도 제대로 안 지키면서 다른 의원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는 게 코미디다. 청와대에 노영민이 있다면 민주당에 윤호중이 있다. 라고 중앙일보 주장했고요. 자, 이에 대한 해명도 나와 있습니다. 장인어른이 손자에게 주겠다고 한 것을 절세가 가능한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아들이 뭐 직업도 갖고 증여세 부담할 때까지 아내가 소유하고 있다. 근데 뭐 재작년 아들이 결혼해 취업하게 돼서 증여한 거다. 원래 아들 거였다. 라는 취지의 해명을 했지만 역시 본질적인 논란에 대한 해명은 충분하지 않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김병민 박사님. 네. 사실은 김병민 박사는 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굳건히 믿고 한 채밖에 없었던 아파트를 팔아서 애 셋 때리고 지금 무주택, 무주택입니다. 전세를 살고 있는데 네. 유감입니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자신있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집값이 조정될 거다. 저는 대통령 말을 믿었고, 또 저뿐 아니라 사실 여권 내에 있는. 최근에 집도 불났다면서. 예. 예. 전세를 살고 있는데 집에 불이 나니까 굉장히 좀 불편한 게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예. 일단 문제는 지금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었다는 것 아닙니까? 예. 저는 조금 전에 지지율이 막 빠지는 모습을 봤는데 단순히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에 빠졌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예. 그럼 실패했던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2017년도부터 계속 내는 21번째 부동산 정책이 낼 때마다 계속해서 부동산은 오히려 정부 정책과는 다른 방식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불신은 많이 쌓여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에 불을 지른 건 저는 노영민 실장을 비롯해서 청와대에 있는 핵심 참모진들. 아니 선거 끝나고 나서 보니까 대통령이 팔라고 지시했는데도 아무도 안 팔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국민들한테는 부동산 정책을 얘기하면서 뭔가 잡을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나니까 오히려 야 이거는 정말 위선의 극치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윤호중 사무총장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해명을 합니다. 과거 임종석 실장이 닭 한 마리 빵 한 조각에 대한 사연을 얘기했는데요. 누구나 다 윤호중 총장처럼 그런 사연이 많을 겁니다. 저는 애가 셋이니까 이런 논리대로 하면은 집을 한 4채 정도 갖고 있다가 예. 한 명 한 명 우리 아이가 이제 시집갈 때가 됐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모두가 다 갖고 있게 된다면 그 부동산 정책 누가 믿고 따르겠습니까? 예. 지금 수요 공급 얘기했는데 아주 간단한 거 하나. 사실은 부동산은 저는 심리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좀 기이한 현상처럼 너무 거품이 낀 것 아니냐 여러 가지 우리가 경제적인 사인으로 해석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 심리적인 측면에서 국민들이 봤을 때 부동산의 투기처럼 단련되지 않은 단 하나의 신호가 있다면 우리가 봐서 정보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이 앞다퉈서 부동산을 팔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컨대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네. 여당의 사무총장 같은 분들이 아니 예를 들어서 노영민 실장 같은 경우는 반포 아파트 샀던 매입가액과 지금 현재 파는 시세 차익만 보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 올랐잖아요. 예. 근데 지금도 안 팔아. 그럼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니 도대체 얼마까지 올라가려고 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안 팔아? 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노영민 비서실장의 해명은 반론은 아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못 판다는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연들을 다 차치하고 아주 기본적인 시각으로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부동산은 조정 가격이 이 올랐던 것보다 내려갈 수 있도록 조정할 것이다. 그렇게 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집 판 거 후회하십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봤을 때 지금 한 10억 정도 되는 집이 예. 있으면 이게 한 7억 8억 정도 된다는 예측을 하게 되면은 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예. 앞다퉈서 집을 팔고 한 7억 8억 정도 되면은 그때 가서 떨어지는 값에 사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기초와 상식일 거라고 봐요. 예. 그럼 그런 상식에
근거하고 기반해서 정책을 입안하고 내놓는 정부 당국자들은 최소한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청와대에 있는 분들, 그리고 여당의 핵심적인 의원, 관계자, 그리고 정부에 있는 고위공직자들은 앞다퉈서 지금 부동산을 팔아야 되는데 아무도 안 팔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거 정부만만 들고 있다가는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부동산이 기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참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씁쓸합니다. 이분들 안 팔았는데 엄한 김병민만 팔았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또 윤호중 사무총장의 반론이 나오면 또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노영민 실장의 반론도 나오면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강남의 일부 투기꾼들을 잡겠다고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꺼내들었는데 그러면 상식적으로 강북 집값은 안 올라야 맞습니다. 박용진은 지역구가 또 강북인데 그 강북 집값은 어떻게 됐을까요? 함께 보시죠. 강북이 강남보다 더 올랐더라. 6월 서울 강남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 상승률을 보면 51.7% 올랐어요. 와, 많이 올랐네요. 2017년에 비해서 5월 대비에 비해서 50.7% 상승했는데 동기간에 비해서 강북 아파트는 55.2%를 뛰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반론도 가능할 것 같아요. 정부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워낙 강북 아파트가 저평가돼 있고 강남 아파트가 비쌌기 때문에 오르는데도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저평가돼 있던 아파트가 55.2% 올랐다고 해도 강남보다는 싸다라는 반론이 가능할 것 같지만 어쨌든 올랐잖아요. 강남 집값 잡겠다고 내놓은 대책들이 반복됐지만 강북 집까지 올랐다면 논란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서울 전체 아파트 평균 매매 상승률보다도 강북이 더 많이 올랐다라는 겁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강남 아파트를 잡자고 했는데 결국 이제 전국적인 부동산값을 올려놓은 결과가 됐어요. 그런데 아까 이재명 기자께서 말씀을 제가 한 번만 좀 말씀을 드리면 자, 현 정부의 정책은 뭐예요? 다주택자로 하여금 집을 팔기로 하는 거죠. 그럼 2주택, 3주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양도세를 중과하면서 세금을 몽땅 매겨요. 그러면 이거 팔 수 있어요? 없어요? 팔 수 없죠? 그러면 부동산을 또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보유세를 또 몽땅 폭탄 복수에 매긴다고 해요. 부과하겠다고 해요. 그럼 가진 사람은 이거 팔아야 할지 갖고 있어야 할지 굉장히 고민하게 되죠. 또 사는 사람한테는 취득세를 더 올리겠다. 아니면 대출을 규제하겠다. 세금을 더 올리겠다. 그러면 사는 사람은 또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럼 결국 가지고 있는 사람은 팔아야 할지 팔지 말아야 할지. 또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이거 보유하고 있어야 할지 팔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또 사는 사람은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과적으로 보면 부동산 정책에서 제일 쉬운 방법이 세금 올리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규제하는 거예요. 대출 규제. 근데 사실 이 세금이나 대출 규제를 통하는 것은 수요를 갖다가 막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용진 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공급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현 정부는 공급에 대해서는 전혀 눈길도 주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우리가 아마 21번째냐 22번째냐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약간 의구심 드는 게 어느 정책이 하나 나오려고 하면 고민을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전문가 모셔다 들고 공청회도 하고 실질적으로 어떠한 아파트 시세랄지 전체적인 어떤 흐름 이런 걸 파악하는데 제가 볼 때는 3-4개월 경우일 때 1년 이렇게 걸릴 수 있거든요. 근데 계속 두세 달 간격으로 계속 정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책상에서 생각해보다가 이쪽 아파트 뛰네? 그럼 이쪽 규제해야지. 또 저쪽 아파트 뛰어요? 이거 규제해야지. 결과적으로 아파트 정책이 그 횟수만 보면 이게 깊은 고민이 없고 졸속으로 이루어지는 것밖에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현재 어떤 20번 이상의 정책 자체가 부동산을 오히려 폭등시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전면에서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폭등했습니까? 전세가 폭등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국민이 집이 없던지 아니면 주택 한 채만 갖고 있는 그걸 지금 정부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집이 없는 사람은 전세를 어디 가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럼 전세 살려는 사람도 배려하는 정책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전세값이 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뭐 거주하게 만들고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세금을 올리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피해가 전세를 사는 오히려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안철수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반포 말고 청주 해프닝은 대통령의 복심이 되기보다 똘똘한 한 채를 택한 겁니다.
청와대 참모 중 강의 10명은 10억 원씩 올랐습니다. 대통령이 지시를 잘라먹고 주무장관 말을 무시하고 있는데 토부 장관은 도대체 대마도에 사십니까? 아니면 무인도에 나홀로 사십니까? 정권은 2년 남았지만 아파트 값은 평생 간다는 그런 썩어빠진 마인드를 가진 공직자라면 지금 당장 옷을 벗어야 합니다. 능력이 없으면 건드리지나 말 것이지.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 목표는 강남 불패입니까?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무능입니다.